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0주차 두 번째 섹션 계란의 요리에 대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계란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구조와 그 다음에 그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변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계란의 열응고성, 그 다음에 계란의 커스타드성, 계란의 거품성, 유화성 이렇게 해서 계란을 조리할 때 생기는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식에서 계란 요리 어떤 게 있나 하고 물어보면 사실 몇 가지가 없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것이 계란 말이, 또 계란찜, 또 계란 장조림, 또 요거는 간장에 진한 간장에 물에다가 계란 노른자 맛 숙성시키는 그런 계란장 중에서 특별한 그런 계란장이죠. 이런 것들. 또 뭐 있다면 계란 토스트, 뭐 후라이, 뭐 이런 정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해외에서는 계란 요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과육품 또는 뭐 타르트 또는 뭐 이런 수프레 또 소스 종류 이런 거 전체가 계란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란이 어떤 조직 질감에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볼 때 한식이건 양식이건 조리 품목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대답을 하기를 계란을 갖고 하는 요리가 어렵습니다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수란이라든지 또는 홀랜다이즈 소스, 마요네즈 소스 이런 거 잘 틀리고 아예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좀 더 간단하게 뭐 지단을 붙이는 것조차도 어렵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계란의 요리는 사실 농도와 질감이 굉장히 다양한 요리이고, 이 다양한 그 농도와 질감이 나오는 데는 계란의 어떤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승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계란의 흰자 때문에 생기는 변성과 노른자 때문에 생기는 유화성,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과 관계되어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실패하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 이제 달걀 요리 이제 어떻게 해도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계란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란은 어떻게 생겼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이게 겉으로 보면 껍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다. 이렇게만 그냥 알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흰자와 노른자도 똑같은 흰자, 똑같은 노른자가 아니고, 사실 들여다보면 여기 바깥쪽에 여러분들 계란 딱 깨어서 펼쳐놓고 보면 바깥쪽에 아주 묽은 수양 난백이라 해서 농도가 묽은 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계란 노른자 바로 주변에 아주 농도가 진한 농후난백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진한 흰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이 노른자를 보게 되면 노른자 막이 있고, 그 안쪽에 보게 되면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 균일하지 않게 실제로 어떤 흰 노른자의 색깔이 약간씩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올렸는데요. 노른자를 현미경으로 싹 살펴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지방구예요. 여기서 지방구들이 바깥층에 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을 물속에서 녹이고 있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구를 뺑글뺑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질하고 물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들이 이 지방구를 역시 한번 다시 또 둘러싸고 있어요. 요 단백질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방구와 인지질과 단백질을 동동 띄워주고 있는 물 부분이 바깥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른자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물 위에 단백질과 인지질에 둘러싸여 있는 지방, 기름 방울이 둥둥둥 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의 단백질은 흰자도 그렇고 노른자도 그렇고 계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성질이 정말 변화무쌍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변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변화무쌍한 성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단백질이 원래의 구조를 잃고 이렇게 펴지거나 엉기는 거, 그러면서 성질이 변하는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단백질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고 성질이 변하는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성을 일으키는 데는 제일 쉬운 것이 가열,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게 되거나 또는 산을 가하거나 레몬즙이라든지 뭐 식초라든지 이런 걸 가한다거나 아니면 알칼리, 베이킹소다 같은 걸 넣거나 또는 간수 같은 걸 넣거나 칼슘 CaCl2 또는 마그네슘 CA 이런 것들을 넣거나 또는 교반 막 쳐주는 거 있죠. 그 비트기로 막 쳐주는 거 등등 다양한 조리 동작이 이 계란 단백질의 변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변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단백질의 모양이 변해요. 모양이 변하면서 조리품의 질감과 상태가 변화하게 돼요.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액체였던 것이 고체가 된다거나 고체였던 것이 액체가 된다거나 또는 액체였던 것이 기체로 변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성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계란을 삶으면 가열이죠. 삶으면 그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액체였던 것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우리가 삶은 계란이 되는 거 이런 식이죠. 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요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 하면 유화가 되어 있던 계란의 그 마요네즈라든지 아니면 홀란다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온도를 높여주면 액체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액체가 기체로 계란 흰자 액체예요. 그런데 얘를 교반 비티기로 막 쳐주게 되면 기체가 되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란의 그 단백질은 성질이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무쌍하게 변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그렸는데요. 원래 계란 속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은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꼬임이 있는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열을 받거나 산이 가해지거나 또는 비팅 막 쳐지거나 하는 등등에 의해서 일단 변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란 속에 있는 단백질이 쫙 한 가닥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변성 단백질이 되고 얘는 그냥 그 원래 그 계란 속에 들어있었을 때의 모습과는 그 달라지면서 성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상 계란 속에 있을 때는 여기 땡글땡글 뭉쳐져서 이렇게 액체 속에 떠 있었다면 이제 얘는 액체를 머금고 그 거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성 단백질은 시간이 지나면 또는 잘 케어를 해주면 다시 원래의 단백질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단백질은 이 변성이 조금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안 돌아가요. 완전히 얘들이 꽁꽁꽁꽁 뭉쳐져서 원래 정상 단백질보다 훨씬 더 시타래처럼 뭉쳐진 아주 불규칙하게 엉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불가역적,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흰자, 계란, 노른자를 삶았을 때 살짝만 변성시킨 상태,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약간 진해진 상태 있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술 안에서 조금 노른자가 그냥 생각하고 틀리지만 조금 진해진 상태, 이런 정도가 변성 단백질을 할 수 있겠고 완전히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란에는 단백질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 지금 계란 노른자 봤지만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하나로만 보여지지만 계란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질서정연하게 뭉쳐있는 이 단백질 종류가 많고 또 그 종류마다 열이나 산에 대한 반응이 틀리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하겠다는 친구들은 이런 성질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흰자에 제일 많은 게 알부민 단백질이에요. 이 알부민 단백질은 총 단백질, 계란 전체의 한 54%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알부민 단백질의 특징은 뭐냐면 80도 이상에서 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을 삶을 때 80도 이상으로 삶아주면 알부민이 응고를 해요. 반면에 80도 이하에서 삶아주면 아무리 오래 삶아도 알부민은 응고하지 않습니다. 굳기는 굳지만 알부민은 안 응고해요. 그래서 굳어도 부드럽게 굳는 흰자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페린이라는 이 철을 결합하는 성분을 가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60도 이상에서 굳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60도 이상에서 삶아주고 60도 이상이지만 80도 이하에서 삶아주게 되면 트랜스페린만 굳어서 아주 부드럽게 굳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또 이런
뮤코이드 같은 단백질은 얘는 사실 거품을 잘 일어나게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쳐주면 거품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뮤코이드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글로불린도 마찬가지로 거품을 쉽게 일어나지고요. 그 다음에 라이소자진 같은 경우는 75도 이상에서 응고를 한다고 해요. 근데 라이소자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에 그 박테리아가 침범하면 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75도 이상이 되면 이 라이소자임이 굳어서 그것을 응고가 되면서 더 이상 박테리아를 죽이는 힘은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뮤코이드와 마찬가지로 뮤신도 거품을 생성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실제로 열과 산과 알칼리와 비팅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질감을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리 동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란의 그 네 가지 특별한 조리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계란은 날계란으로 먹는 일은 거의 드물잖아요. 열 응고성, 열에 대해서 어떻게 응고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계란에다가 열을 가하면 굳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계란을 삶거나 하여간에 계란에다 열 가하면, 계란 말이를 하거나 계란에다 열을 가하면 무조건 굳어져요. 왜 굳어지는가? 이 그림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자, 프라이팬에 계란 흰자를 올려놨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흰자에 단백질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말려있는 잘 규칙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단백질 상태이죠. 그런데 열을 받게 되면 여기 단백질, 특히 알부민 단백질이에요. 계란에 제일 많은 알부민 단백질이 열을 받으면 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란 흰자가 투명하던 흰자가 약간 반투명하게 변해가요. 이게 60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더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풀어졌던 단백질들이 서로 막 결합을 하면서 단단하게 크로스 링킹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계란 흰자가 완전히 하얘지면서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잘라도 똑똑 잘라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질긴 계란 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그 질감을 원할 것인지 계란 흰자를 요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써니사이드 업해서 이런 정도까지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써니사이드 다운으로 가지고 웰던으로 완전히 그냥 계란 흰자를 완전히 다 익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인데 온도에 따라서 계란 그 단백질의 그 열 응고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란이 얼마의 온도에서 어떻게 굳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물이 끓는 점이 100도예요. 100도인데 여러분 계란 삶을 때 끓는 물에다 넣어요? 찬물에다 넣어요? 끓는 물에다가 계란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터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온도가 100도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게 되면 너무 익은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찬물에서 천천히 온도를 올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여기 수비드 얘기가 나왔는데 63도 정도로 수비드를 넣고 계란을 집어넣게 되면 온도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란의 온도와 그 삶아진 정도를 보게 되면 흰자가 뚜렷이 익기 시작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60도 내외서부터 시작해서 그 트랜스페린이 익기 시작하면서 흰자가 익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른자가 익기 시작하는 건 63도, 62도에서 63도. 아유, 짧은 그 기간이에요. 이 온도 차이가 정말 1도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흰자와 노른자가 조금씩 익기 시작하고, 노른자가 뚜렷이 익기 시작하는 게 65도, 그 다음에 노른자가 완전히 익는 게 7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반숙을 하거나 수란을 할 때 요 온도, 아주 좁은 온도 범위, 요 온도 범위를 잘 맞춰줘야 63도에서 65도 정도 요 사이에서 노른자가 완전히 익기 전 70도가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굳어지는 정도의 노른자가 굳어지기 전에 부드럽게 그러나 익힌 상태가 이렇게 짧은 온도 아주 좁은 온도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물이 끓는 정도를 봐가면서 잘 익히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불에다가 할 때는 요 온도를 그냥 금방 쑥 지나치기 쉬워요. 반면에 수비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온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온도 계란 노른자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란의 성질에 대해서 커스타드성. 요거는 제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계란의 노른자에
예, 지방이 있게 되면 지방이 원래도 있습니다. 지방분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방을 더 넣어주면서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계란 노른자의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부드럽게 지방을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 노른자의 농도가 진해지는 성질을 우리가 커스타드 등이라고 하고, 커스타드 크림 만들 때 주로 나타나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그림 도식으로 그려보면요. 계란 노른자의 단백질이 이렇게 떼글떼글떼글하게 질소전연하게 내추럴하게 원래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에다가 온도를 가해줘요. 온도를 열을 쫙 가해주면 예, 여기 커다란 지방부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부를 열이 가해진 단백질이 쭉 풀어지기 시작해요. 열을 받으면 얘가 풀어지니까 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부를 싹싹 감싸안고 링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가하면 원래 그 계란 완숙을 시킬 때는 단백질끼리만 결합을 하니까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이 사이에 지방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면 지방을 사이에 두고 단백질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전체가 단단하게 익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익냐 하면 농도가 진해지고 아주 세이크해진다 그러죠. 크림 농도로 농도가 진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커스타드 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온도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거나 과하게 올리면 지방은 지방대로 빠져나가고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엉겨버려서 커스타드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요 온도 65도 내외를 잘 유지를 해주게 되면 단백질을 확 풀어진 단백질이 지방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아주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소스 질감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커스타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스타드성을 이용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바이오네 소스 같은 거. 자바이오네 소스가 뭐죠? 계란 노른자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집어넣고 설탕을 집어넣고 막 비팅을 해주면서 온도를 살짝 60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이 풀어져서 계란의 지방을 감싸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그 화이트 와인,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 스며들어가서 아주 농도가 나는 그러한 소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바용 소스라고 하고 또 프랑스 말로는 사바용 소스라고 하죠. 그런 디저트 소스가 만들어져요. 또 바닐라 소스 같은 거 이거 계란 이 노른자에다가 크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또는 약간의 커스타드를 이용하려면 약간 밀가루도 조금 넣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온도를 잘 조정해주면 이렇게 시크하게 농도가 나는 소스가 만들어지죠. 그 외에도 피칸파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호두파이 밑에 계란 밑에 깔리는 거 있죠. 여기 호두를 계란물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파이 시트 위에다 얹어서 굳어주는데 그 계란물에다가 지방을 같이 넣고 그다음에 약한 불로 저어주면 밑에가 촉촉하게 이렇게 굳어지는 그러한 피칸파이가 만들어지고 또 정말 캐스타드성을 대표적으로 이용한 요리가 에그타르트 파이에다가 파이 시트에다가 그 안에 계란물을 넣어주고 익혀주는데 여기에 지방들과 이런 설탕들이 같이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익히는 것.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런 모든 커스타드성을 이용한 요리는 온도를 60에서 70도 사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뭘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설탕을 많이 넣어주면 조금 더 온도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 커스타드성을 이용할 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계란이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풀어질 정도 에너지를 주어줘야 합니다. 자, 커스타드 조리 시의 질감은 지방이 들어가고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고 열이 조합이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소스로는 자바이오네 소스라든지 바닐라 소스라든지 커스타드 크림이라든지 홀랜다인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농도가 진하게 말하자면 지금 소스 농도가 제일 약한 거고 그보다 농도가 조금 더 진하게 하면 에그타르트라든지 레몬 커드라든지 피칸파이라든지 크렘 브룰레 이런 것들은 컵 속에 담아놓고 떠서 먹을 수 있는 소스처럼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뚝뚝 떠지기는 하지만 역시 부드럽게 떠지는 필링용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농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소스와 요 필링의 그 차이는 이 속에 그 지방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열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반면에 조금 더 농도가 진해져서 프리스테니 디저트, 그러니까 접시에 딱 엎어놓으면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디저트가 되려면 커스타드 푸딩이라든지 치즈케이크 같은 것들도 커스타드 성을 이용한 요리이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농도가 좀 더 진해서
소스같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예, 숟가락으로 뚝뚝 떠먹을 수 있지만 얘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바로 스칠 수 있을 정도로 농도가 진해진다고 할 수 있죠. 자,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예, 투입된 지방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지고 가열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농도가 부드러우면서도 예, 그 가열 온도에 따라 질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거나 약하게 할 수 있죠. 온도가 낮을수록 더 질감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입된 지방이 많을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프리스탠딩 디저트를 하더라도 여기에 질감을 얼마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더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냐 또는 그 좀 더 하드한 지방을 만드냐 저기 질감이 나오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제 조리를 할 때 내가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을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계란 노른자의 커스타드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리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리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소스들, 실패하지 않는 디저트들을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커스타드성을 이용한 요리들 2개 올려놔봤네요. 판나코타 같은 것들은 예, 크림에 젤라틴을 넣어서 굳힌 거죠. 그러면서도 살짝 살짝 데워서 이거 계란 노른자에서 이 단백질이 풀어져서 지방 투여해진 생크림을 잘 머금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치즈케이크 같은 것도 치즈를 부드럽게 휘핑해서 풀어준 데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그것들이 굳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열을 가하되 치즈케이크 만들 때 열을 어떻게 가하죠? 전통식으로 만들 때는 찜통에다가 오븐에다가 중탕의 스타일로 물을 넣고 그 위에 털을 넣어서 아주 약한 불로 이렇게 살짝 찌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치즈케이크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커스타드성을 이용한 요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닐라 소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예, 이거 아마 디저트 제과하시는 친구들에게 늘 만드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400g에 계란 노른자를 200g.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굳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유를 2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 속에 있는 지방들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설탕을 넣어주고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어주고 그리고 살짝 부드러워서 물을 한 테이블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얘들을 휘핑을 하면서 중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노른자에서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싹 먹으면서 커스타드 바닐라 소스가 진해지는 거죠. 진해지는 것이죠. 요거는 커스타드성을 이용해서 바닐라 소스를 만든 것이고 요거는 굳혀놓은 푸딩을 만든 거네요. 네, 만드는 방법 그냥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커스타드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닐라 소스에 노른자, 우유, 설탕, 전분 이렇게 넣었던 것을 여기다가 우유 대신에 생크림을 넣는다. 그러면 지방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스위트 와인을 우유 대신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치즈나 젤라틴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계란 노른자를 조금 더 굳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스의 농도를 조절하고자 할 때 우유의 양을 늘려도 되는 것이고 푸딩이나 필링이나 케이크 속으로 쓰려면 우유의 양을 줄이고 그 대신에 전분이나 밀가루나 젤라틴 등 굳히는 종류의 단백질을 첨가를 하거나 전분을 첨가를 해줄 수 있죠. 또 질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려면 우유에다가 크림을 넣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넣거나 이런 등등의 베리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내가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푸딩도 조금 더 소스도 조금 더 다른 질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계란의 거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계란 속이 흰자에 단백질이 많은데 글로불린 단백질과 트랜스페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런 얘기 했었죠. 계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런 거 있습니다. 트랜스페린 그리고 글로불린 요 두 가지 단백질이 그래도 두 개 합치면 한 20%가 될 정도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휘핑기로 물리적으로 막 충격을 가해주면 원래 이렇게 전부 다 내추럴한 단백질, 구형 단백질로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어요. 흰자 속에. 그런데 얘가 쭉쭉 펴져요. 휘핑기로 쳐주게 되면, 비팅을 하게 되면 펴지는데 펴질 때 그때 공기방울이 들어가게 되면 공기방울을 살짝 싸고 앉아서 그 공기방울 바깥쪽으로 자기네들끼리 결합이 생겨져요. 그렇게 해서 공기방울을 이렇게 안에다가 포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늘어진 것들이 그 트랜스페린과 글로불린 단백질이고 그것들이 원래 똘똘 말려져 있던 것이 펼쳐지되 단지 안에 공기방울을 안고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 공기방울을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란 흰자를 거품낸 그걸 머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머랭은 사실상 원래 불안정합니다. 왜? 그냥 단백질이 쭉 펼쳐져서 공기방울을 싹 쌓아놨는데요. 서로 이렇게 그 스크로스 링킹해서 쌓아놨는데 얘는 가만 놔두면 여러분 계란 흰자 비팅해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되어버려요. 원래 불안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늘어졌던 글로불린과 트랜스페린 단백질이 다시 뭉쳐져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안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설탕을 듬뿍 넣어주고 저어주는 거예요. 또는 산을 넣어주고 저어주는 거예요. 또는 가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응고를 시킴으로써 머랭이 공기를 안고 있는 단백질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머랭을 금방 꺼져버리게 만드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계란 흰자 휘핑 칠 때 계란 노른자가 한 방울만이라도 들어가면 흰자 거품이 안 생겨요. 그건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휘핑 치는 그 볼에 식용유가 지금 식용유를 뭐 담았다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했는데 좀 덜 닦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볼에 기름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 그러면 머랭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쭉쭉 퍼질 때 기름을 만나는 순간 얘가 녹아버려요. 그 공기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한 방울만이라도 있으면 얘가 그 공기를 내쫓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 되게 되고요. 또 온도가 높아지면 머랭이 안정화됐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확 거품이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 좀 자세히 해볼게요. 자, 수프레라고 하는 이거 만들기 되게 까다로운 요리예요. 프랑스 정찰에서 주로 마지막에 나가는 것 디저트 중에 하나가 수프레인데요. 이거 만드는 방법 자체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요거는 제공하는 시점이 되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쫙 부풀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쫙 다시 가라앉아요. 자, 이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원래 수프레이 이 펼 안에 계란을 이용해서 계란 흰자와 그 다음에 계란 흰자는 이제 다 같이 섞지는 않고요. 계란 흰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향과 맛재료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그냥 오븐 속에다 집어넣어서 쭉 올려줍니다. 이럴 때 물론 약간 거품을 내어주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거품들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오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븐 속에서 공기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오븐 속에서 공기방울이 팽창을 해요. 왜냐하면 열을 받으니까 공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 그 입자의 에너지가 커져서 벙벙벙벙 뜨기 때문에 그 공기방울이 커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이 공기방울들은 굉장히 허약한 공기방울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오븐 문을 확 열어버리면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공기방울이 온도에 의해서 확 부풀었다가 온도가 차가워지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프레 만들 때 오븐 문을 열었다 닫았다 또는 열었다가 닫을 때 특히 이렇게 쾅 하고 이렇게 오븐이 울리게 닫아주면 얘네들이 막 진동이 되면서 확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커졌던 공기방울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충격을 받아버리면 공기방울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똑같이 부풀어 올리는 것가 쉽지 않은데 올린 다음에 바로 제공을 해야 돼서 보통 정찰에서 수프레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정성을 들인 그 코스 요리구나, 내가 대접을 받았다, 미리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머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머랭이라는 건 계란 흰자를 거품 낸 것인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머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카롱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이 마카롱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프렌치 머랭에다가 아몬드 가루를 집어넣고 짜서 구워낸 구운 과자예요. 자, 프렌치 머랭이 뭐냐?
예, 머랭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프렌치 머랭을 가지고 주로 많이 만드는 게 마카롱이더라.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느냐 하면 스위스 머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머랭은 스위스 머랭은 머랭 쿠키 만들 때 만들어요. 이 머랭 쿠키는 머랭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오븐 속에다 약한 불에서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단맛이 강한 머랭 쿠키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머랭은 주로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머랭의 그 차이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머랭이라는 것은 계란 흰자를 거품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품을 내면 얘는 금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계란 흰자 거품 내서 놔둬보세요. 금방 조금 지나면 쫙 가라앉아서 밑에 물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머랭이 거품이 생긴 다음에 이걸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을 가해서 그것이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고 또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설탕을 넣어주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머랭이 생긴다는 거죠. 제일 쉬운 것이 일단 계란 흰자를 막 휘핑을 하다가 설탕을 살살살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이 계란 흰자 속에서 녹아 들어가면서 동시에 흰자 거품이 생겨서 거품이 만들어지죠. 주로 우리가 케이크 만들 때 시폰 케이크나 또 마카롱이나 스펀지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수프레 만들 때도 이런 식의 방법 프렌치 머랭을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로 나오는 머랭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계란 흰자가 거품이 나면서 설탕이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거품의 입자가 좀 커요. 좀 성글성글성글해서 여러분 스펀지 케이크 보면 스펀지 케이크에 그 안에 있는 이제 구멍들이 이렇게 뻥뻥뻥뻥 눈으로 보여지는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프렌치 머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만드는 거. 계란 흰자 거품만 붙이면서 바로 설탕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스위스 머랭은 뭐냐 하면 계란 흰자를 살짝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계란 흰자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약간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중탕을 하면서 설탕을 같이 넣어주면서 휘핑을 해요. 그러면 계란 흰자가 계란 흰자 속에 있는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거품을 이렇게 머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온도가 이게 중탕에 의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어져요. 그래서 굳어져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걸 이용해서도 스위스 머랭을 이용해서 마카롱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머랭 쿠키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자, 스위스 머랭으로 만드는 머랭은 이 중탕을 해서 중속으로 거품을 지어주면 프렌치 머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프렌치 머랭은 아까 거품이 조금 거품 사이즈가 크다 그랬어요. 약간 승글승글하게 거품이 생기는데 비해서 스위스 머랭은 굉장히 쫀쫀하게 거품 알갱이가 적으면서도 쫀쫀하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좀 단단한 어떤 그 질감이 좀 이렇게 쿠키를 만들었을 때도 조금 더 이게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쫀쫀한 느낌이 나는 머랭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디저트에 많이 쓰는 것인데요.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끓인 설탕 시럽을 흰자에다가 넣어주면서 휘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품을 반쯤 낸 흰자에 이제 벌써 비팅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끓인 설탕 시럽을 그걸 한꺼번에 부어주면 제대로 안 되고요. 쫄쫄쫄쫄 몇 방울씩 조금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그렇게 하게 되면 뜨거운 설탕 시럽이 들어가면서 설탕 시럽에 닿은 단백질들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거품을 내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스위스 머랭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조밀하고 아주 부드러운 거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빵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거품이 나면서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 버터크림. 여러분 버터를 휘핑을 하다가 거기다가 이거 설탕 시럽 그다음에 흰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뜨거운 설탕 시럽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굳어지면서 올리는 거. 그다음에 무스, 바바리안 크림, 셔벳. 셔벳 만들 때도 이렇게 이탈리안 머랭 섞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콜드 디저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계란의 유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화성 부분은 사실 지금보다는 다음 주 11주차 수업에서 제가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조금 얘기를 해줄까 해요. 왜냐하면 이건 노른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노른자 플러스 기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의 그 기름이 이 물에 녹는 성질, 이걸 유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화제라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물질을 유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물과 기름 사이다 무슨 얘기죠? 예, 서로 절대로 안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을 서로 섞어주는 것이 유화제인데 이 노른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유화성이에요. 노른자가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섞어줄 수 있습니다.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특히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인데요. 이 인지질은 강력한 유화제예요. 유화제. 자, 요거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레시틴을 어떻게 생겼냐고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물하고 친한 부분이 그 분자체의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처럼 삐죽삐죽하게 생긴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모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부분은 물하고 친하고 삐죽한 부분은 기름하고 친해요. 이 레시틴이 기름을 어떻게 녹이냐 하면 기름방울을 가운데다 두고 기름하고 친한 부분들이 다 기름을 향해서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물하고 친한 부분은 물 쪽으로 배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레시틴이 모든 기름과 모든 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화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가 마요네즈라든지 홀란다이즈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초, 와인, 향신액 등 물 성분을 오일이나 버터하고 잘 섞어주려고 그러면 두 가지만 넣고 아무리 섞어도 얘네들은 섞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냥 휘핑을 끝내고 나면 분리가 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게 되면 이 식초나 와인이나 향신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성분, 육수 같은 것들이 버터나 오일하고 잘 섞어지면서 농도가 나는 그러한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란의 유화성 부분은 사실 계란 노른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지방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종류의 유화액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만드는 방법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요약을 좀 해볼까요? 계란에는 노른자의 레시틴, 유화제 성분과 흰자의 단백질들이 많아서 열이라든지 산, 알칼리, 비팅 등 조리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질감을 주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계란 요리 시에 왜 실패하지 않는 계란 요리를 만들려면 왜 내가 요구르트 마요네즈를 만들었는데 마요네즈가 분리가 되었는가 요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열 강도 그리고 조리 순서 첨가물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때 원하는 질감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